어느 추운 겨울밤, 나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이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한옥이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후라 주변은 어둑어둑했고 달빛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한옥은 정말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지붕의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우리는 짐을 옮기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꽤 아늑했지만 먼지가 쌓여있어 청소가 필요했다. 우리는 각자 역할을 나눠 청소를 시작했다. 청소를 하던 중 나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어딘가 기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마치 나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먹으면서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한 친구가 이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곳에서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들 모두 실종된 이후로 아무도 이 집에 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그저 무서운 이야기로 치부했다. 밤이 깊어졌고 우리는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한옥은 냉기가 스며들어와 꽤 추웠지만 피곤했던 나는 금세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로 인해 잠에서 깼다. 뭔가 긁는 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동물이 지나가다가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커졌고 서서히 한옥 내부에서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친구들도 모두 잠에서 깬 듯했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리는 마치 누군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실내 불빛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던 탓에 우리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주변을 살폈다. 갑자기 벽과 천장 곳곳에서 검은 얼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얼룩은 점점 커지며 형체 없는 손가락 모양으로 변했다. 그 손가락들은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꿈틀거리며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다. 밖으로 나왔지만 상황은 더 심각했다. 달빛 아래에서 본 마당은 그 이전과는 달리 안개가 가득 차 있었고 저 멀리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급하게 차에 올라탔지만 차의 시동은 걸리지 않았다. 이때 문득 아까 본 가족 사진이 떠올랐다. 혹시 그들이 이 한옥에 얽힌 무언가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한옥으로 다시 들어갔다. 사진을 확인하려고 할 때 갑자기 사진 속 인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입은 서서히 벌어지며 여기서 나가라 는 소리를 내뱉는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다급하게 전화기를 꺼내 신호를 보냈다. 신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신음소리와 상기에 흐느끼는 소리는 더욱 강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한옥 안쪽 방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으며 손전등을 들고 탈출로를 찾기 위해 싸우듯이 나섰다. 몇 시간 후 우리는 마침내 경찰관들과 함께 일출이 막 비친 산길을 내려올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잡히지 않는 신호, 사진 속의 인물들, 정체불명의 소리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두려움을 안겼다. 하지만 그 위협의 실체는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아직도 그날 밤의 공포가 선명히 기억나며 그곳에서의 기억은 우리 모두에게 잊히지 않을 이야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사는 한 여대생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그녀는 사립미술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학생인 그녀는 아주 아끼는 방 한 칸이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집은 전셋집이 아닌 월세집이었지만 주인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다고 했다. 집주인은 이사 오기 전 수진에게 말하기를 한 가지만 지켜주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몇 가지 주의를 주었다. 그것은 바로 날이 저무는 오후 6시가 되면 집에 반드시 돌아와 창문을 꼭 닫고 커튼을 칠하는 것이었다. 수진은 별다른 걱정 없이 이 조건을 수락하고 이사했다. 처음 며칠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금세 그녀는 이른 저녁마다 집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귀찮아졌다. 친구들과 늦은 저녁까지 얘기하다가 밤길을 조심히 걸어 집에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어느 날 수지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시계가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것을 보게 되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자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이상해졌다. 주인의 말이 떠올랐지만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림 과제를 하느라 늦게까지 깨서 작업을 하고 있던 수지는 문득 바람 소리와 함께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탁탁하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었다. 호기심이 생겨 창문으로 다가간 그녀는 커튼 사이로 방 안을 비추던 빛이 한순간 차단되었다가 다시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창밖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소름이 돋은 수지는 커튼을 조금 젖혀 밖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뒤 겨우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그녀는 외부 창턱에 무엇인가 긁힌 흔적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사람의 도구나 동물이 낼 수 있는 흔적 같지 않았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던 그녀는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으나 집주인은 무덤덤하게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었어요. 아마도 새벽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힌 것일 겁니다. 라고 하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수진의 집 주변에서는 밤마다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결국 어느 날 밤 모진 바람에 커튼이 들린 순간 그녀는 창가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무엇인가와 눈을 마주치고 말았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검은 실루엣이 그녀를 바라보며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수진은 비명을 질렀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이튿날 아침 이웃 주민이 문을 두드려도 수진은 깨어나지 않았다.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수진의 부모님이 급히 돌아와 딸을 데려갔다. 그때야 사람들은 그 집이 과거 여러 사건이 얽힌 저주받은 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집 주변에는 항상 이상한 발자국과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사건 이후로도 그 집을 멀리했다. 수년이 지나 그 집은 다시 공실로 남아 있었고 흉가로 변했다. 그러나 가끔씩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 집 주변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고 한다.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용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다. 용이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어느 날 동네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오래된 폐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폐가는 사람들이 접근을 꺼리는 장소로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호기심 많은 용이는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를 탐험하기로 마음먹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용이와 그의 친구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폐가를 찾았다. 그 집은 외관부터 을씨년스러웠으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앞마당은 오랫동안 사람이 찾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용이와 친구들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으면서도 속으론 은근한 두려움을 느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내가 코를 찔렀고 먼지가 쌓인 가구들이 무덤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벽에는 당시 집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용이는 낡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2층의 복도는 매우 어두웠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때였다. 용이는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용이는 그 소리가 바람이 불며 만들어낸 소리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2층 끝방에 이르자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용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낡은 인형이 눈에 띄었다. 인형의 눈동자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용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진 그는 서둘러 그 방을 나왔다. 또다시 문이 닫힌 순간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진동이 일었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고 용이는 그들을 달래면서 빨리 집 밖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현관문은 갑자기 굉음과 함께 닫혀버렸고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사방으로 흩어져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용이는 어느새 자신이 지하실 계단 위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린 듯 지하실로 발을 내딛었고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다. 점차 소리들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울음소리였다. 순간 허공에 떠오른 얼굴이 용희의 눈앞에 떠올랐다. 용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깨어났을 때 그는 친구들에 의해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갑자기 사라졌어.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용이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다. 폐가를 나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용이는 그 집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들 중 누구도 그날의 일에 대해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폐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서 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저녁이 되면 그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도란도란 이야기를 전할 뿐이다. 용이와 친구들이 그날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그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